자, 35페이지 밑에 중개계약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밑에 중개계약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중개계약의 의의 뭐 이렇게 있어요. 이 중개계약이 뭔가 이제 그림을 좀 간단하게 좀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중개계약이 뭔가. 자, 일단 이제 개공이 있을 때 어떤 물건을 팔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한 명 온 거예요. 개공한테 와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근데 팔아주세요 이게 이제 명령조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집 좀 팔아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팔아줄 수 있나요 라고 난 팔겠다는 의사를 나한테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청약이라고 얘기해요. 의뢰하는 것 자체를. 그러면 개공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얘가 지금 팔아달라고 하니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야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팔아드릴게요 하고 이제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몇 동 몇 호 사시죠? 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접수하죠. 이 접수하는 거가 팔아주겠다라고 내 의사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승낙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계약, 합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계약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매매 계약인가요? 아니죠. 매매 계약은 아니잖아요. 매매 계약은 원래 누구랑 누가 해야 매매 계약이에요? 매도와 매수가 해야 그게 매매 계약인데 이건 매도와 개공이 하는 거니까 이건 매매 계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를 위한 계약이냐면 뭐를 위한 계약이에요? 중개를 위한 계약이니까 이 계약을 뭐라고 그런다?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중개 계약은 매수인하고 개공하고 이렇게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도 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 개공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해서 얘네 둘이 뭐를 할 수 있도록요? 매매할 수 있도록. 매매하는 거를 우리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매 교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뭐라고 해요?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 결국에 중개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좀 다른 얘기네요. 그러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랑 누구? 개공과 의뢰인. 의뢰인과 개공. 자, 그러면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랑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 이제 이것도 있지만 여기 임대, 임차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아요. 개공하고 얘하고의 관계는 의뢰 관계니까 의뢰인과 의뢰인. 그러니까 개공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뢰인과 의뢰인 간에 체결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거래 계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 중에 먼저 오는 계약, 선행 계약은 어떤 게 선행 계약이에요? 중개 계약이 선행 계약이고 나중에 후행 계약은 뭐가 되죠? 거래 계약이 후행, 나중에 오게 되는 계약입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공은 중개 계약이 있어야 중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OX? O. 그러니까 중개 계약은 중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공은 거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가 완성된다. OX? O. 왜 O? 우리는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 그랬지?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뭐가 체결이 되면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이게 중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중개의 시작은 뭐가 된다고? 중개 계약. 중개의 끝은 거래 계약.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관관계, 상관성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뒷장 넘겨보시면 판례 제목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목만. 무등록 중개업.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원래 중개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가 체결한 중개계약이 있대. 이 사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런 중개계약의 효력은 효력 자체를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중개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니까 이런 건 무효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그 판례 내용 5번째 줄 중간 이후에 보면 강행법규 뭐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볼게요. 법을 법 규범 자체가 강행법규가 있고요. 임의법규가 있어요. 이 강행법규는 뭐냐면 이거를 꼭 뭐 해야 해? 준수해야 되는 거. 이거를 강행법규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위반을 하게 되면 그죠? 네, 처벌의 문제가 생겨요. 처벌의 문제. 그리고 원인계약은 뭐로 만들어요? 무효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 강행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임의법규는요, 이거는 임의적인 법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바꾸면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거 우리 좀 불편하니 하지 않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이건 그냥 적용되지 않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처벌의 문제도 없고 또 뭐 무효가 되지도 않는 뭐 그런 거를 임의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가로 이번에 이제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에서 우측에 37페이지 상단을 좀 보면 판례 제목에 그 중개계약은 유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그거 채색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제목에다가 전체. 예. 그러니까 우리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에 해당이 된대? 유상 위임 계약에 해당이 된다. 이제 그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위임 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임 계약 민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이 말과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중개 계약이 우리 대법원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대법원이 얘랑 얘가 유사하다 내지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판례가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이? 위임계약과 중개계약이. 근데 여러 가지 계약 중에 왜 하필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몇 개라고 정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가 있다? 아니면 수없이 많은 계약들이 있다. 수없이 많은 계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계약 중에서요, 이렇게 좀 폼 자체가 일정한 것들을 딱 모아놓은 거가 있어. 이렇게 일정한 것들을 모아서 무슨 계약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냐면 전형 계약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계약? 전형 계약. 이 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계약 중에서 딱 15개 계약만 모아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형 계약이라 그래. 이렇게 딱. 그러면 이 15개에 안 들어가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면 비전형 계약이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중개 계약은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중개 계약 여기에 안 들어가. 안타깝게. 네. 매우 안타깝지만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얘는 무슨 계약에 들어가냐면 비전형 계약에 들어가요. 그러면 위임 계약은 당연히 무슨 계약에 들어가겠어요? 전형 계약에 들어가니까 대법원이 전형 계약 중에 얘랑 얘가 비교적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또 우리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개 계약은 고용되어진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얘가 얘를 고용했다. 천만에 만만에. 우리는 고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 계약과 고용 계약은 완전 달라. 네. 그러니까 무슨 계약과 그나마 비슷하다는 거야. 위임 계약과 우리 중개 계약이 그나마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위임 계약은 누구랑 누가 이제 체결하는 계약인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위임이니까 위임인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위임을 받는 누가 또 필요해? 수임인, 받는 사람, 수임인이 또 좀 필요하겠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 처리를 부탁하는 거야. 나 대신 뭐 좀 해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임인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 내가 해줄게. 네, 이렇게 그 부탁에 대해서 승낙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위임인이 수임인한테 부탁을 할 때 그냥 부탁을 할까 아니면 돈을 좀 주고 대가를 좀 주고 부탁을 할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부탁을 하는 게 원칙이야.
해서 여기는 왜 그러냐면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관계를 기초.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위임인과 수임인은 뭐 할 만한 사이야. 믿을 만한 사이라는 건 뭐냐면 설마 내가 이거 부탁을 하면 얘가 뭐 하겠지, 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 수임인도 그럴 만한 사이란 말이야.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랑 누구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이렇게.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일 아버지가 바쁘니까 어디 가서 서류 하나 좀 받아갖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이래야지. 근데 아들이 거기서 10만 원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를 원칙으로 하냐면 무상을 원칙으로 해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은 유상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유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됐는데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 됩니다. 자, 이제 중개계약 쪽으로 넘어갈게요.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가 체결하는 거라 그랬지? 의뢰인과, 그렇죠? 우리 개공의 손님하고 누구하고 개공이 체결하는 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모양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우리 개공은 수임인의 역할을 하는 애라는 거죠. 수임인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부탁을 얘가 하고 내가 그 부탁을 받아주는 뭐 이런 입장인 거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할까요? 아니면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을까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할 필요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상을 원칙으로 할 거예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받고 할 거야. 그냥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고 할 거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개공한테 물건 맡겨도 됩니까? 예.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손님한테 물건 받아도 됩니까? 예. 우리는 뭐만 받으면 돼. 포스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왜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비교해 봤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위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임인한테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요.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요? 수임인한테. 그럼 수임인한테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뭔가 이거를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선관주의 의무는 약자인데 이게 정식 용어는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러면 그 컵 좀 잠깐만 빌려봐 주실래요, 저한테? 자, 이거를 이제 제가 빌려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야 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잘 관리하는 걸 법률 용어로 뭐라 그래? 선관주의 의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선관주의 의무가 뭔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집어 던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집어 던지면 선관주의 의무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제 것처럼 관리하면 돼요? 이거를 제가 제 것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그러면 선관주의 의무가 되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 주의.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하라는 건 아니야. 이게 내 게 아닌데 어떻게 내 거라고 내 것처럼 해. 그러면 타인의 사물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데 있어서 기울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의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빌려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빌려주냐면 설마 저 사람이 이걸 집어던지진 않겠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제가 저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 그걸 무슨 의무라고요? 선관주의 의무라고. 이거 받으시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이 위임계약과 중개계약이 비슷하다고 하니 개공에게도 무슨 의무가 당연히 생기겠어요? 선관주의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데 이 선관주의 의무가 개공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이 선관주의 의무는요. 여러 가지 개공의 의무 중에서요. 유일하게 규정이 없어. 규정이. 그래서 유일하게 비명문의 의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제 책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 42페이지 잠깐만 가볼게요. 42페이지 잠깐만 가봅니다. 42페이지에 가보면 표가 있잖아요. 거기 왼쪽에 공의무가 있고 오른쪽에 사의무가 있는데 그 각각의 의무 앞에 뭐가 다 붙어 있어요.
그 각각의 의무 앞에 뭐가 다 붙었어요? 조문이 붙었잖아. 제9조, 뭐 22조 뭐 다 붙었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 이게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무가? 선관주의 의무가. 그래서 이거를 유일한 무슨 의무라고 해요? 비명문의 의무라고 해요. 그러면 5가지 문항을 주면서 거기에 박스에 있는 거 4개를 줘. 그리고 뭐 하나를 끼워 넣어. 선관주의 의무 하나를 끼워 넣은 다음에 다음 계공의 의무 중 성격이 다른 의무를 골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뭐를 선택해야 돼? 얘를 선택해야 돼. 얘는 뭐가 없으니까. 규정이 없는 의무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비명문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얘는 왜 생기는 거지? 왜 생기는 거?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우리 대법원이 위임계약과 중개계약이 뭐하다고 하니? 비슷하다고 하니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돼. 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건너온다 그래서 파생이라고 해요. 파생 의무라고 부르기도 해. 네. 다시 성관주의 의무는 무슨 의무? 파생 의무 혹은 비명문의 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뭐 이런 말 있는데 중개계약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격들이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뭔가요 민법 시간에 이제 요런 내용이 좀 중요한 거고 우리 법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 판례 제목만 한번 좀 읽어만 볼게요.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이자 유상계약이자 무슨 계약이기도 하되 쌍무계약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했으니까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칠판 잠깐 볼게요. 매도인과 개공은 계약을 하는 중개계약 관계잖아요. 그러면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물건을 받자마자 얘한테는 무슨 의무가 생겨? 의무가 하나 생기는데 무슨 의무가 생길까요? 팔아줄 의무는 없어. 그런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팔아줄 의무가 어디 있어 우리한테. 내가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지. 그 대신 이런 의무 같은 거 있잖아. 무슨 의무? 성관주의 의무.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 공정하게 해야 할 의무. 공정중개 의무라고 그래요. 이거를 신의 성실의 의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한테도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나중에 얘가 이제 팔아주면 개공한테 뭐 줘야 돼? 보수 지불의 의무. 그러니까 서로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의무라고 하는 무슨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편무 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4번 내려오시면 중개계약의 유형 이렇게 있는데 1번 독점성의 유무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두 번째 줄 중간 정도에 보면 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전속,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거기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칠판을 잠깐 볼게요. 독점성, 유무 가지고 한번 이걸 구분 한번 해볼 건데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해하시기 쉽게요. 자, 계공이 3명이 있는데 다 다른 계공들입니다. 매도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매도인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팔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 한다고 얘기를 했겠지? 팔아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서 어디로 또 들어가. 옆집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 또 팔아달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빨리 팔려고. 그리고 이제 2집 내놨어요. 근데 한 집 더 가? 아니면 2집 정도만 내놔? 한 집 더 가요. 왜요? 더 빨리 팔리라고. 저도 보통 집 내놓을 때 몇 집 정도 내놔요? 3집 정도 내놔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안 팔리면 또 어떻게? 또 가서 막 또 더 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가 계공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점성을 가져 못 가져? 못 가죠. 이런 거는 비독점 중개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무슨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이걸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뭐하다라는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네,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선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예? 빨리 하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빨리 하는 거 뭐든지. 그래서 막 밥도 어떻게 빨리 먹어. 밥도 빨리 먹어야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빨리 먹어. 치우게 뭐 이렇게 하고 빨리 먹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 혼나면서 먹으면 체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뭐든지 빨리. 공부도 어떻게 빨리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죽기도 어떻게 죽어. 빨리 죽고. 예. 뭐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서양 애들은 안 그런데. 예? 서양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서양에 이제 계공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매도인에 있을 때 의뢰를 한 사람한테는 한대요. 그리고 끝한대. 예? 그냥.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이런 개념은 상상을 못하는 거야. 왜? 아니 계약을 했는데 똑같은 계약을 또 한다라는 걸 전혀 상상을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막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서양 애들은 이렇게만 한대. 예. 이렇게 하는 거를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전속 중개 혹은 독점 중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방식이 좀 좋아 보여요? 서양 방식이 좀 좋아 보여요? 서양 방식이? 예. 그러면 사고가 서양 사고인데? 예. 근데 봐요. 이게 어떤 게 좋아 보이냐면 이게 좋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빨리 팔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엄청난 가치로 여긴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안전하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다리 놓을 때도 어떻게 놔 다리를? 빨리 놔야죠. 그래서 다리 막 끊어지고 사람도 죽고 막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하는 걸 되게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근데 서양 애들은 절대 그런 빨리라는 개념은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 개공한테 유리한 측면이 많죠. 왜 많은가 보여드릴게요. 이 개공이 보수를 받을 확률은 몇 퍼센트? 3분의 1이야. 33%밖에 안 돼. 이 개공이 보수를 받을 확률은 100%죠. 개공한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얘가 매도할 사람이잖아. 가격을 많이 받을 확률이 있어? 아니면 그러니까 높게 받을 확률이 있어요? 낮게 받을 확률이 높아? 응?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거래가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보여드릴게요. 이 세 명의 개공은요. 이 사람이 원하는 가격을 받으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노력하냐면 가능한 한 손님이 있을 때 그 손님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려고 한다고. 그럼 얘가 5억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이 4억 5천짜리 손님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작업하겠어요? 응? 이 사람한테 5억에 사세요.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 그러면 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해? 4억 5천에 파시죠. 그냥 손님 있을 때 파시죠. 경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거래가가 낮게 형성되는 거야.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원하는 가격을 그대로 브리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해서 이게 손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이제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물론 단점도 있기는 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개공이 무능하거나 게으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안 팔려. 예.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볼 거고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 정도만 좀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계약이 많다고요? 일반 중개 계약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게 뭐 좋은 제도라는 건 아니에요. 자, 뒷장 보시고 중개보수 결정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중개보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예, 중개보수 결정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째는 정가와 정률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순가 중개라는 거 있고요. 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가, 미리 정한다는 뜻이야. 정률, 이것도 미리 정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전에 보수를 결정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팔아주면 1,000만 원 줄게요. 이렇게 정하는 이런 방식. 이거 팔아주면 0.7% 줄게요. 이렇게 정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팔아주면 1,000만 원 줄게요. 이러면 이건 정가야, 정률이야. 정가. 0.7% 줄게요. 이러면 정률. 그러면 이거는
많이 받아주고 적게 받아준 거하고 상관이 없네. 응? 거래가가 많이 받아주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잖아. 특히 정가 같은 경우에는. 응? 왜냐면 무조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뭐 많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인센티브가 없는 방식을 말해. 정가와 정률은 그냥 정해놓고 하는 방식. 근데 순가는 뭐냐면 사후에 결정되어지는 방식이에요. 사후에 결정되어지는 방식이야. 예를 들자면 손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 이거 5억 받고 싶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얼마를 입금해 주세요. 5억을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말뜻에 개공이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5억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나한테 5억을 주면 그 돈에서 떼서 너한테 단돈 1원도 줄 생각이 없어. 이런 뜻이야. 5억 입금 이런 뜻은. 그럼 나는 꼭 5억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정확하게 5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1원도 너한테 줄 생각이 없어. 그러면 개공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보다 많이 받아야지. 이거보다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억을 받아버렸어. 6억 매도. 그럼 여기서 이제 갭이 발생하죠. 얼마? 1억. 1억은 이제 누가 먹으면 되는 거야? 1억을 보수로 먹어도 되는 뭐 이런 걸 순가라고 해요. 이런 걸 순가. 자, 그러면 실무에서요. 뭐를 선호하겠나 생각해봐요. 정가하고 순가 중에서. 순가를 선호하겠지.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법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왜 호락호락하지 않냐면 봐요. 5억짜리 부동산을 이 사람은 소유자는 5억을 받았잖아. 근데 그거를 중개해준 입장이 중개가 뭐 대단히 뭐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무려 1억을 보수로 취했다는 얘기는 거래가의 20%를 얘가 보수로 취했잖아. 너무 좀 심하지 않아요? 안 심해? 아니, 뭐 안심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좀 심하잖아. 그래서 법으로 이거는 금지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불법이야. 이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순가를 했잖아요. 이걸 이제 순가라고 한다고. 근데 순가를 하는 과정에는 불법이 없는 거야. 왜 불법이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확하게 5억짜리면 0.9까지 법정 한도로 정해져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개공은 6억을 받아서 1억을 자기가 먹은 거니까 처벌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개공은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정확하게 얼마를 매도했냐면 5억 450만 원을 쓴 거야, 계약서. 그래서 5억 450만 원을 받았어. 해서 얼마를 자기가 보수로 받았어요. 450만 원을 정확하게 보수로 취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6억을 받았다는 뜻이고 5억 450만 원으로 매매를 해서 더 받은 450만 원을 받아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적법해? 아니면 이건 처벌을 해줘야 돼? 이건 적법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둘은 순가를 한 거라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는 처벌되고 하나는 처벌받지 않잖아. 포인트는 순가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거 했다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결과물이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인 거지. 저거 보면 순가 자체가 뭐는 아니다. 네, 위법은 아니다. 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순가를 해도 된다는 얘기네. 해도 돼. 뭐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 법정 한도만 넘어가지만 하면 돼. 자, 실무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실무에서는 450만 원을 받을까요? 이것처럼 그냥 많이 받아서 받은 대로 다 가질까요? 실무 우리 개공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대로 할 것 같아? 아니면 이대로 할 것 같아? 이대로 하지. 왜 이대로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처벌을 감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심리가 어떤 심리랑 똑같냐면 술 먹고 운전하는 심리하고 똑같아. 예, 그 술 먹고 왜 운전하지? 안 걸릴 거. 안 걸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심리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안 걸릴까 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다 그런 생각이지 뭐. 그리고 실제로 걸리는 경우보다는 안 걸리는 경우가 더 많죠. 대부분 안 걸리지. 우리 음주운전도 이렇게 해보면 습관으로 막 계속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안 걸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차 몇 대를 출발시켜 놓고 이제 먼저 가서 야 음주 단속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안 하면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조심하면 이게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개념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정가하고 순가 중에서 어떤 거를 주로 하실래요? 순가를 하면 안 되지. 이거 처벌의 대상이 된다니까. 예, 정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참여하는 개공의 수. 참여하는 개공의 수는 우리 일전에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혼자 하는 거를 무슨 중개라고 할까요? 단독 중개. 2명 이상 하면 공동 중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럼 질문. 실무 개공은 무슨 중개 계약을 선호할까요? 단독 중개. 자, 왜 단독 중개를 선호할까요? 응? 보수를 양쪽 거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양쪽. 혼자 해서 양쪽 다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5억짜리 기준하면 450만 원을 받을 거냐, 900만 원을 받을 거냐, 그 차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단독 중개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제 개공의 수도 많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뭐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된 나라냐면, 거래 종망이라는 게 발달돼 있어서, 빨리 여러 번 회전시키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거를 오래 혼자 갖고 있다가 단독 중개하는 것보다는 거래 종망에 공개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죠. 네, 그래서 거래 종망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밑에 이제 중개계약의 종료. 이 계약의 종료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종료가 되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개념만 잡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종료되겠나 보세요. 매도인이 원하는 대로 팔았어요.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샀어요. 그럼 중개계약은 끝나? 네. 왜 끝나?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팔기 전에 매도든 개공이든 누가 하나 죽은 거야. 사망했어요. 그러면 중개계약은 끝나? 네. 왜 끝나? 당사자가 없으니까 개공이 사망했거나 매도가 사망했거나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냥 소멸이 되는 거지. 근데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팔아달라고 했거든. 근데 지진이 나서 집이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 그럼 중개계약 종료? 됩니다. 왜? 그걸 멸실이라고 그래. 멸실이 되면 중개가 불능이 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에 보니까 중개계약을 뭐 할 수도 있다네. 해지할 수도 있다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매도인이 개공한테 우리 집 5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저녁에 또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할래요? 안 팔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네, 그걸 해지라고 해. 네. 그러면 얘도 해지할 수 있어? 얘 해지 한번 해볼게요. 오전에 손님이 와서 팔아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이 진상이야. 그래서 진상 알죠? 진상? 그래서 이거 잘못 팔으면 큰일 날 것 같아. 해서 전화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안 팔아드릴래요. 딴 집에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그건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쌍방간에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오시면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몇 년도에 국가고시로 처음 우리 도입된 제도라고 그랬죠? 1985년도에 이제 국가고시로 처음 도입됐고요. 실제로 이제 83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85년도 1월 달에 국가시험이 있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법령상의 의의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첫 줄 끝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한대요.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뭘 취득? 자격을 취득. 거기다 우리 채색해 주세요. 자격을 취득에다가 채색하고 그 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업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뭐 버스나 전철을 예를 들어서 탔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버스 옆자리 혹은 전철 짐칸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는 거야. 해서 뭔가 사람은 없고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하니까 열어봤죠.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이렇게 딱 들어있냐면 자격증이 있는 거야.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름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습득한 거야. 그럼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학원 안 나오셔도 되겠다. 그치? 자격증 습득했으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격증을 습득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뭐를 취득했다라는 거지? 자격을 취득했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나의 이름이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취득했다의 의미는 나의 이름이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되어지는 상태. 그거를 취득이라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이름이 자격증 교부대장에 올라가 있어야 그게 취득이야. 라이센스 번호가 나한테 부여되는 거. 자격증 번호가 나한테 나왔을 때 그걸 자격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셔야 돼, 제 말을. 자격증이요. 자격증 없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떻게 있어? 자격증 없는 공인중개사가 어떤 경우가 있지? 응? 시험 뭐? 치르기 전은 아니지. 자격증 번호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시험은 치렀어. 근데 합격자로 발표도 됐고요. 그런데 내가 아직 뭐를 안 받은 거야? 자격증을 안 받은 거야. 왜 안 받아서? 바빠가지고. 그러면 내가 자격증은 없지만 내 이름이 교부대장에 올라가 있잖아. 그치? 예. 그 다음에 받긴 받았는데 자격증을 뭐 할 수도 있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빌려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예? 빌려주는 게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격증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증과 자격은 다른 말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밑에 참고해 보니까 공인중개사랑 계공이랑 소속 공인중개사, 즉 소공이랑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느낌적으로 봤을 때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뭐만 있는 사람? 자격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좀 이따 볼 건데 이제 등록을 한 그런 공인중개사를 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것도 이제 이따 보겠지만 취업한 그런 공인중개사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거. 자, 이제 시험에 대한 주체는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인데 맨 마지막 줄 거기다 채색을 좀 한번 하시고요. 별표도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시험의 원칙적인 주관은 누가 한다고? 시도지사. 예외가 누구라고요? 국장. 그거 두 개 다 중요해요.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상급 관청이야? 국장이. 그래서 국장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국장이 원칙이 아니고 국장이 뭐야? 예외야. 그거 구분 잘 하고 계셔야 돼. 그럼 우리는 누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원칙이지? 시도지사가. 그러면 자격증도 당연히 누가 주겠어요? 시도지사가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는 어떤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하겠지. 그런데 나는 너무나 경기도지사가 주는 거 받고 싶어. 뭐 그럴 수 있잖아. 또 지방 사람들은 누가 주는 거 받고 싶을 수도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주는 거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서 접수하는 날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교부가 돼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하는 날 여러분이 만약 경기도지사가 주는 거 받고 싶으면 경기도로 뭐 하면 돼?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하루만 그렇게 해놓으면 자격증은 경기도에서 나옵니다. 시험을 어디서 보는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만 돼 있으면 돼.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서울에다가 하루만 뭐 돼 있으면 돼. 주민등록 돼 있으면 서울시장이 교부하는 자격증이 나갑니다. 어느 시도 자격증이 제일 이쁠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자격증이 제일 이뻐요. 왜 그러냐면 서울특별시 자격증은요, 칼라로 줘요. 다른 지방은 흑백이 많은데 서울 거는 칼라로 주는데 뭐가 칼라냐면 그 자격증에 그 암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자격증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문양 있잖아요. 그 서울특별시 문양이 뭐 이렇게 한강 뭐 이렇게 이제 상형화 시키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깔아줘 이렇게 그 자격증에다. 그래서 이뻐 자격증이.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은 다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이쁘고요. 자, 아무튼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자격 시험의 응시 자격을 한번 보는데 성별, 학력, 연령에 제한 없고 내 외국인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만 채색을 할게요. 나머지는 당연한 거고 연령하고 외국인에만 채색하겠습니다. 연령, 외국인. 자, 그러면 연령에 제한이 없다는 말은 누구도 시험 볼 수 있다.
연령. 미성년자. 애들도 시험 봐도 돼요. 나쁘지 않잖아. 애들이 이거 시험 보는 거. 그리고 누구도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인도 이 시험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들도 이거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가르쳐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말씀 안 드렸네? 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거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히 초6에서 중1로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때 학원을 나왔어요. 얘가 여자애인데 그래서 맨 앞자리 더군다나 인천에서 이제 강의할 때인데 맨 앞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야. 초등학교가.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착각을 했냐면 엄마랑 같이 왔구나.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안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딸내미가 계속 필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 두 번째 쉬는 시간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잠깐만 와봐. 그래서 이제 왜냐면 물어봐야 되잖아. 여기 왜 와서 이랬는지. 봐도 초등학교 애처럼 생겼으니까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부모님이 이거 꼭 하시라고 하는 거야? 이제 물어보면서 혹시 아버지가 너 때리니? 이거 물어본 거야. 왜냐면 학대해가지고 얘가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신고해야지 이거. 당연히 신고해야 될. 이제 우리 강의하는 사람 그런 의무가 있거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초콜릿 하나 주면서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성격도 되게 밝아 얘가. 그래서 그럼 너 왜 다녀? 그랬더니 사실은 아버지가 남동경찰서 형사래요. 근데 나의 꿈을 위해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래. 이게 매치가 저는 이제 금방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꿈이 뭐냐면 경찰이야. 아버지가 경찰인데 경찰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야. 제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이렇게 멋있어서 경찰을 하고 싶대. 근데 그 경찰 중에 남자 경찰이고 여자 경찰 있잖아요. 뽑을 때 따로 뽑는데 여자 경찰은 경쟁이 워낙 세가지고 거의 다 맞지 않으면 다 떨어진대. 막 그게 막 몇백 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이제 합격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아버지가 너무나 잘하는 거야. 경찰을 하니까. 해서 그 아버지가 얘한테 너 있잖아.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라.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면 과목별로요. 2점을 가산을 해줘요. 2점 가산. 그러니까 만약에 과목이 5과목 있으면 과목별로 2점을 가산해요. 그거를 평균 2점을 가산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과목별로 몇 점만 맞으면요. 98점만 맞으면 얘는 이거랑 더해서 100점이 되는 거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거를 이제 하라고 한 거야.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근데 그 애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지. 네. 왜 떨어졌냐면 뭘 몰라 애가. 뭐 이렇게 막 필기만 하는데 잘 몰라. 그래서 그 2등에 붙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걔 경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 4, 5년 된 일인데 됐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 2등에 중학교 1학년 때 붙었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가르칠 때 느꼈던 게 뭐를 느꼈냐면 말귀를 통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통 못 알아듣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기억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4, 50명 놓고 강의를 했는데 아무도 답을 못 하는데 걔 혼자 답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해는 못 하는데 기억력이 뛰어난 거야. 그냥 애워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는 뭐 할 때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 1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중고등학교들도 많이 해요. 특히 고3 아이들도 많이 합니다. 고3 아이들은 이 공부 왜 할 것 같아요? 그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그 부동산 학과 이런 데는 특기자 전형 같은 거, 이런 거 자격이 선호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애들도 시험 볼 수 있고, 누구도 시험 볼 수 있고요. 외국에도 시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 자격 취소 사유는 나중에 따로 이제 그 뒤에 가면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따로 배울 때, 그때 일단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일단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는 게 좀 중요한데, 자격증을 누가 교부한다 그랬지? 시도지사가. 그럼 취소 또한 누가 하겠어? 시도지사가. 같은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증도 주고 취소도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면 국장은 취소 못해? 국장. 취소.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만 취소해야 돼? 오로지 시도지사만. 그래서 왜냐면 교부대장 자체가
시도의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청은 취소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취소 사유는 4가지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다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그 4가지 있잖아요. 그 4가지를 한번 묶어가지고 별표를 좀 일단 하나만 잡아 놓으세요. 1에서 4까지 묶어서 별표 잡고 나중에 요거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요건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용어의 개공 있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이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모 한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개설 등록한 자, 포인트 등록한 자에다가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부른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자는 오를 등자고요. lok자는 기록할 lok자인데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에다가 내 이름이나 법인 같으면 명칭을 올려서 기록하는 거, 그걸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개공의 차이는 뭐냐면 공인중개사도 대장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그 대장의 이름은 자격증 교부대장이고 이 개공은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야. 그러니까 대장이 좀 다른 거야.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토지는 무슨 대장에다가 등록하지? 토지대장에. 건축물은 무슨 대장에 등록하지? 건축물 대장에. 그러니까 대장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대장의 이름, 명칭 이런 거 올라간 상태를 개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 뭐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뭐가 있죠? 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말은 개공은 당연히 포함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지는 개념을 말해요. 이 뒤에서 이제 다시 맨 마지막 용어로 설명 다시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밑에 내려오시고 개공의 유형을 좀 볼 건데 개공의 유형을 이제 종류라고 그러기도 하고 같은 말로 종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공의 유형을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개공의 유형이 이제 이쪽에다 한번 좀 정리해 봐 드릴게요. 개공 유형을 앞으로 수업 시간에 그냥 이 말을 두 자로 줄여서 종별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종별 이런 말 나오면 뭐의 유형이라는 거야. 개공의 유형을 그냥 두 자로 종별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개공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개인과 법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개인은 다시 옛날부터 중개업을 했던 부칙상의 개공이 있죠. 그죠? 부칙상의 개공. 그리고 시험 봐서 개공이 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요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분들은 언제 전부터요? 1985년 전 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격은 없지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라고 했죠. 그죠? 85년 전. 그러니까 85년도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중개업했던 사람들 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기득권 형태로. 그럼 이 사람들은 개공은 개공이지만 뭐가 없는 개공이야? 자격은 없는 개공이야. 자격은 없는 개공이야. 그럼 이 부칙 개공은 그 종별이 늘어나 아니면 줄어들어? 줄어드는 종별.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제 시험 봐서 된 사람들이니까 몇 년 이후부터요? 85년 이후부터요 등장하게 되지, 우리나라에. 그치? 그리고 여기는 뭐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 시험 합격한 개공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시험 합격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렇게 앞으로도 좀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늘어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85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초기에 딴 사람들은 이제 또 뭐가 또 많아. 연세들이 좀 많은 거야. 그래서 돌아가시는 인원이나 신규로 배출하는 인원이나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자격은 아닙니다. 오래된 자격이라 그래,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있는데 법인 형태로 가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회사로 가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형태로 가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회사는 물적 결합이고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법인으로 가고 싶은데 회사 차려도 되고
뭐를 만들어도 된다는 거야. 조합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됐던 협동조합이 됐던 중개를 위한 법인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개법인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밑에다 요거 얘기를 한번 적어볼게요.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특수법인은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이런 의미의 이제 용어인데요. 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등록을 해야 하는 특수법인과 등록을 안 해도 되는 특수법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개공이라고 정의했으니까 특수법인 중에서 뭐를 한다면 등록을 한다면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면요? 등록이 된다면 근데 특수법인은 대개 뭐를 안 하고 중개업을 하냐면 등록을 안 하고 해. 근데 하나를 기억할 거예요. 어떤 거를 기억할 거냐면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좀 중요해요.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조합입니다. 조합. 자, 그러면 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하면 안 돼.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중개해야 돼? 이가 조합이잖아. 조합. 그러니까 조합원만 대상으로 해야 돼. 불특정 다수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직업이 뭘까요? 농업인이야. 농업인들이 만든 조합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겠어요? 농지.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농업인들 간에 농지를 거래하는 거를 조합원들끼리만 거래시켜 주는 거야. 그걸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라고 해. 근데 얘가 등록을 하고 해요? 안 하고 해요? 안 하고 해. 그래서 얘는 개공이 아니야? 개공은 아니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요 개념 기억해 주세요. 자, 부칙 개공 우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 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될 필요도 없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사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협동조합 만들 수 있어요. 다 됩니다. 그런데 이 특수법인은 될 수 없어요. 특수법인은 법률이 또 필요하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